안녕하십니까. 월요바둑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돌의 그 값어치, 돌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걸 조금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간단한 바둑 소식, 그리고 이제 오늘은 포석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기초, 완전히 센 기초를 놓으면서 이제 그 돌, 즉 바둑알이 집이다. 어떤 사람은 눈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점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이 없으면 여기 지금 가로 19줄, 세로 19줄이면 돌을, 바둑알을 놓을 수 있는 곳이 361곳이거든요. 근데 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집이라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집이란 내가 돌로 둘러싸서 상대방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쳐들어온다고 해도 살지 못하고, 산다는 건 떨어진 집이 두 개 이상이 있으면 내 집이고, 상대방이 들어와서 떨어진 두 집 내고 살지 못할 때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건 이제 빈자리가 요거 하나니까 눈이, 그러니까 요거 돌을 못 넣는 거잖아요. 요걸 한 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몇 개입니까? 6개, 8개 이렇게 놓는 것보다 요렇게 놓고, 또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그 다음 또 뭐 이쯤 놓고, 이쯤 놓으면은 누구 집이 지금 똑같이 8개씩 놨는데 누구 집이 많습니까? 흙집은 한 집 플러스 여기 언저리 조금 있지만, 이건 여기 짭짤, 새 귀의 집이 짭짤이, 그 다음에 여기 변해서 이렇게 벌린 거에서 이쪽 아니면 이쪽 아니면 이쪽 집이, 이게 적어도 한 30집, 그쵸? 적어도 30집 플러스 알파가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을 놓더라도 이렇게 꼭 붙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고, 또 이렇게 몇 줄 떼어서 놓더라도 내 세력권이 될 수 있는 거는 당장은 집이 아니지만 장래는 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돌 하나가 놓였을 때 상대방이 놓고, 그럼 내가 이 돌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이게 한 집이 안 나고 오히려 죽어서 상대방 포로로 돼가지고 나중엔 걔가 할 때 내 집을 메꿔서 내 집을 없애는 한 집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요. 내 집을 없애는 한 집이 될 수도 있고, 크게 이제 싸움이 얽혔을 때 이 돌 때문에 걸림돌이 돼요. 내 편이 걸림이 되는 걸 자충수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대마가 죽으면 이게 이 돌 하나가 한 집 손해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하나가 한 자리 차지하면 한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지고 있지만 한 집을 없앤 거예요. 어떤 면에. 그걸 꼭 잊어먹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돌을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이렇게 해서 집을 생기면 이게 한 집을 막은 것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울타리가 돼가지고 집을 막은 것이 아니고, 그땐 집을 짓는 거야. 보길 들어서 보길 들어서 이렇게 맡기면 몇입니까? 15집, 21집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딱 봤을 때 이게 몇 집쯤 된다는 게 일일이 계산 안 하더라도 눈이 탁탁 들어오는 정도로 많이 두고,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해야 되고, 계산해 봐야 돼요. 포석 때 한 수 두고 해보고, 포석 끝난 다음에 이제 중반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싸움 하려고 할 때 싸움 붙이기 전에 내 집은 어느 정도, 상대방 집은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과 장차집이 어떻게 될 때서 내가 지금 공격할 것인가, 수비할 것인가, 지금 천천히 둘 것인가, 빨라 어떻게 헷갈리는 작전으로 쳐들어갈 것인가, 그런 기로에 설 때 판단을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딱 이랬을 때 이렇게 집을 만든 돌들은 자기 집을 메꾼 것이 아니고 자기 집의 담장 역할을 했으니, 요거 한 점은 21집에 어느 만큼은 공헌했죠. 이게 지금 몇 개죠? 3개니까 9집 가지고 21집 냈으니까 돌 하나가
두 집이 조금 넘으니까 이건 하나하나가 평균 따지면 두 집 이상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너무나 어떤 상상의 표현 같은데 돌 하나를 딱 놨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장차 이게 어떤 집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지요. 예? 알 수가 없어요. 예? 자, 이렇게 내 귀를 먼저 이렇게 말뚝을 박는 거 있죠? 재밌게 얘기하면 부동산, 나쁘게 말하면 투기가 되고 잘하면 부동산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부동산 투기가 되지 않으려면, 즉 나중에 무리수를 두고 불법을 해가지고 뭐 이판사판 그렇게 가지 말고 정당하게 잘 규칙을 알고 잘 세계 흐름을 알고 돈의 흐름을 알고 자기 일단 주제 파악해요. 내 직업과 하는 일로서 내 수입이 어느 만큼 돼서 내 집을 어디다가 살 것인가, 집을 땅을 살 것인가. 이 땅이나 집이나 다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어떤 면에 바둑은 이거 부동산 땅 따먹기예요. 예? 이거를 잘 해야만, 예? 그래서 집을 딱 칠 때 이렇게 구석에다가 이렇게 효과 있게 일석이조 삼조 되는 돌 하나 나가지고 장차 가능성이 여기 실리, 집도 짓고 또 이쪽 바깥에 세력도 형성하고 상대방이 여차하면 난 또 상황 보고 저차할 수 있고 이렇게 최소 포석시대에 한 수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둬야 됩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두면 안 돼. 이렇게 말뚝박기, 설계도, 기초공사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발생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집에 대한 감각, 돌의 값어치. 지금 이게 한 수가 혼자 뒀을 때는 10집 값어치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 돌이 오면 이게 10집 값어치냐가 의심이 가요. 왜? 이미 이렇게 뒀기 때문에 이쪽은 쌍방 대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머지 쪽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돌의 값어치가 약 떨어진다고 봐야 돼. 벌써 이렇게 내수가 뒀으면 제일 많이 집 짓기 쉬운 귀의 값어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 특수한 경우 아닌 다음에 귀에다 먼저 한 점씩 붓는 게 유리하고 큰 차이로 상대방 프로 구단이랑 18급에도 이렇게 두는 한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18급이라고 해서 이제 깔보고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헷갈리니까 왜? 집에 대한 감각이 있나, 돌이 연결됐는지, 내 돌이 위험한지, 어디다 둬야 되는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바둑을 어떻게, 즉 하나의 돌에서 다른 데 이렇게 놓는 걸 행마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마해야 되는지, 지금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돌이 얽혔는데 이게 수일기로 내가 지금 빠른 거지 내가 늦어가지고 죽는 건지, 이런 걸 이제 터득을 해나가는 게 이 기초공사에 따르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지금 초반을 중에 말뚝 박는 걸 포석, 돌을 깐단 말이에요. 효과 있게 이런 돌을 깔아 놓은 다음에 이걸 잘 깔아야 그 다음 전개하기 쉽지. 이걸 엉터리로 깔아 놓으면 그 다음 귀에는 이제 이렇게 화점은 여간에서 이렇게 날일자 구침이 됐건 또는 눈목자, 한문으로 눈목자 구침이 됐건 또는 짭짤하게 이렇게 마늘모라고 그래. 이렇게 대각선 한 칸 가는 걸 마늘모. 그건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또 상대방의 의중을 간판하고 작전상 뭐 이렇게 또는 심리 전법을 쓰기도 하고, 단 이렇게 놓으면 일단 집도 생기고 내 돌과 연결도 생각하고 이쪽에 내 세력권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게 사선이 있을 만치 너무 신뢰 밝히지 않고 세력에도 어느 만큼 감안하고 그 다음 또 돌을 놓는데 앞에 둔 돌을 잘 생각하고 그 다음 이어나가야 돼. 막 두는 게 아니에요. 앞에 둔 돌의 값어치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 바둑을 늘질 않아요. 엉망진창이 돼요. 내수만 생각하나 상대방이 이렇게 화점을 두 개를 뒀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작전을 쓰려고 할까? 이 돌이 근본 지니고 있는 영향력, 발전 가능성, 실리와 세력면을 놓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어느 쪽에 수를 놓냐에 따라서 이 벌써 변화가 됐잖아요. 내 것도 변화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작전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판단해야 돼요. 빨랑 내가
접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천천히 멀리서부터 천천히 여유 있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근데 먼저 둔 흙이 6집 반 또는 어떤 날은 7집 반에 덤을 줘야 돼요. 나중에 두는 흙한테. 참 백한테 흙이 먼저 두니까. 그런 거 감안하고 벌써 이땐 집을 어느 만큼 대충 세야 돼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한 다음에 그래서 필요한 게 감각이 필요해요. 감각. 처음에 놓은 다음에 귀에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까운 데 놓는 걸 굳힌다. 그 다음 굳히거나 굳힐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한쪽에서 넓은 쪽에 양쪽에 중간 두는 이런 걸 벌린다. 말뚝 박는다. 내 귀에. 그 다음에 가까이 말뚝 옆에 가까운 데 두는 걸 굳힌다. 굳히는 건 뭐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 굳힐 필요가 있으면 빨랑 좀 멀리 벌린다. 이걸 이렇게 조금 멀리 쓰면 멀리 벌려놓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다가오면 아이고 왜 이러죠? 상대방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난 또 이제 이쪽에 두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너는 먹었냐? 나도 먹는다. 또 내 쪽에 연결이 되니까 이거를 노트 여기는 한 줄이 여기 세 줄이니까 여기 중간쯤 나서 요거 연결도 좀 끈끈하고 요거 연결도 끈끈하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바보같이 이렇게 두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 빵꾸가 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둬도 여기 또 빵꾸가 생기니까 중간쯤 이렇게 상황 보고 이것도 이렇게 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여기다 마늘머리 얘가 또 이렇게 귀에 쳐들어오니까 이걸 딱 해서 이렇게 요게 단단해짐으로 요거 두 개를 은근히 협박하는 거잖아요. 왜? 흙이 딴 데 두면 이렇게 백이 딱 다가오면 이렇게 항상 갈 땐 붙이는 거 말고 이렇게 한 칸을 두는 게 좋은데 인공지능이 와서 돌들을 마구 붙여대요. 요즘요. 이쪽에도 붙이고 옛날에 이거 하수들이 두던 방법이에요. 원래 이게 아주 능률이도 나쁘고 이렇게 돌과 돌이 부딪히면 나쁘다고 그동안 가르쳤는데 인공지능이 두니까 지금 아무 소리 안 해요. 이렇게 한 칸씩 두고 여유 있게 하라고 해서 특수한 때가 아니면 붙이는 게 별로 없었어요. 뭐 귀에 절충 같아서나 가끔 붙일까. 지금 그래서 바둑 이론이 없던 수를 인공지능한테 입력한 것이 아니고 있었던 거를 인공지능이 자기가 딱 판단해서 응용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바둑수라는 게 빤한 거예요. 다만 첫술 딱 뒀을 때 이게 집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고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사람이 수일기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은 더 많이 내다보기 때문에 계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로들이 배우느라고 지금 아주 그냥 눈들이 벌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이 아주 유리하죠. 20대만 돼도 벌써 떨어져요. 30대 이하는 이미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30 전후에서 버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새로운 인공지능 바둑에 대해서 적응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0대, 20대인데 적응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고 바둑에 기재가 없는 사람으로 봐 틀림이 없어요. 딴 일 해야 돼요. 프로가 됐으면 모든 면에 모범이 돼야 되고 최고의 바둑, 최선의 바둑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고 지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최선의 바둑을 두다 보면 승률도 좋아지고 많이 이기지 않겠냐고요. 공부 안 하면은 모든 직업이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알자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말뚝을 각각 돌아가면서 한 수씩 놓는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딱 봤을 때 굳힐 필요가 있는 건 화점보다는 이렇게 소목이 더 빨라요. 소목을 굳힌다. 그럼 벌써 이게 굉장히 세졌고 요거 두 개가 콤비네이션이기 때문에 옛날 포석 이론에서는 여기 강해지는 거 이쯤 이렇게 해라. 내 거 굳힐 때 있으면 굳히지만 지금 금방 굳힐 필요가 없잖아요. 화점과 3,3은 당장 내가 한 수도수 굳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 집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딱 해서 상대방의 큰 세력을 이렇게 중간쯤 갈라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쪽 화점보다는 이쪽 3,3이 급하니까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내 쪽에서 벌려서 멀리서 딱 하면 이렇게 단단하게 견실하게 놓고 이쪽이 나중에 협공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딱 보고서 또 이제 이쪽이 하나 벌리니까 1, 2비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나갈 때 상대방이 뭐 붙이고 벌리는 수도 있고, 또는 요렇게 할 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것, 이런 특히 귀에 많은데 이런 절충을 정석이다 그런 말로 했는데, 정석이란 말이 이게 기초적인 이론한 다음에 정석을 넘어서야 돼요. 제가 이 71년에 난생 처음으로 독학할 때 정석을 다 이게 왜 이렇게 뒀지? 처음엔 그냥 막 흉내를 냈는데 반발심이 생기더라. 아니 왜 다른 식으로 왜 안 둘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신수도 몇 개 만든 적이 있어요. 물론 공인된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충분하다고 한 그런 정석들이 있어요. 어떤 건 이렇게 몇 수로 간단히 끝나는 거 있는데, 어떤 건 그냥 이 4분의 1을 덮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 대형 정석은 특수한 경우 아니면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바둑이 좁아지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아기자기하고 짜릿하고 아주 막 뒤 엉켜서 막 씨름하고 그런 바둑을 해야 흥미도 있고 실력이 늡니다. 물론 집싸움도 실력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때로는 아예 일로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거를 띄고, 그러면 뭐 너도 띄고, 그러면 뭐 요렇게 하고, 그럼 너도 요렇게 하고, 이걸 내릴 수도 있고, 또 뒤에 어떤 정성 이거를 덮어버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절대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한 게 오청원이에요. 오청원. 그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진 않았지만 오청원이 완전히 이런데 기단이 민호루 선생이랑 같이 5살 많은 목국씨랑 같이 해서 센세이션이 일으킨 게 1930년대예요. 30년 초. 이걸 인공지능이 습득을 했어요. 이걸 조금 한 걸음 좀 더 보강한 게 이창호 견실 끝내기 위해서. 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걸 그렇게 한쪽을 좀 더 현실로 만들어낸 게 이창호의 공헌이에요. 오청원을 따라갈 수가 없죠. 오청원은 신수 발상에 전한 얽매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20살 전부터 이미 일본 가기 전부터 그런 싹이 있었던 정말 바둑꾼으로 태어난 분이에요. 그런 발상에 전한. 그러니까 정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만 알면 돼. 오청원 선생, 정석들이라는 건 많아야 한 50개 정도, 60개 정도만 알면 되지. 정석 뭐하러 하냐고 그거. 정석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정석이란 핵마법이에요. 돌 놓는 법, 돌을 연결시켜서 상대방이랑 어울리게 둬서 서로 만만한 거, 서로 손해가 되지 않는 거. 실리를 상대방이 취하면 반드시 그 반대편 사람은 세력과 장래 가능성이 생겨요. 두텀이 생긴단 말이에요. 혼자 실리도 차지하고 세력 차지하는 그런 건 정석으로 쓰이지 않고 없어집니다. 만들어지지조차 않아요.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포석에서 먼저 굳힌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상대방 있는 곳을 갈라친다 그래요. 상대방 2개 있는 걸 이걸 갈라친다 그러고, 이쪽이 안 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얘가 둬도 중간, 내가 둬도 중간인 거, 이런 걸 벌린다. 먼저 서로 맞보는 것, 마주하는 것은 먼저 놓는 것이 유리하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또 이쪽도 거기 갈라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갈라칠 수도 있고, 이게 3, 4mm만치 이렇게 하나 둬서 이렇게 날일자. 왜냐면 이게 3선이고 이거 3선 벌려놓은 게 있으니까 4선. 3선이 낮다고 하면 4선은 높으니까 고저를 조화 있게 하는 게 눈썰매도 있잖아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비마를 달리는 거예요. 비마.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날일자로 벌려서 근거를 빨리 확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눈목재도 있지만 초반 포석에서는 이렇게 멀찍하게 하는 게 4선이기 때문에 가볍단 말이에요. 3선은 빨랑 실리 근거를 마련해 놓을 수가 있는 거. 그럼 또 이쪽에 하니까 크죠. 근데 만약에 좀 더 적극으로 두려면 이렇게 공격하는 거. 이쪽에 있으니까 근데 딱 놓으면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4선일 때는 2선으로 날일자로 침투하고 3, 3은 굉장히 근거에 중요하고 요거 1, 2, 2전 딱 이거 옛날 정석 지금은 거의 안 나와요. 인공지능으로. 근데 이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암기가 아니라 이땐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응용을 해야 돼. 자기 바둑을 둬야 되고 줏대 있는 바둑을 둬야 돼. 근데 기본은 있어야 돼. 이렇게 포석 넣을 땐 귀를 네 귀를 하나씩 차지한다. 굳힐 수 있으면 굳힌다. 그 다음 벌린다. 서로 마주보는 것은 가운데가 좋다. 예.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것의 값어치 이게 완전히 내 대마를 잡아먹게 하는 걸림돌 자폭하는 지뢰구시를 하는 게 있다. 요거 하나는 한 집이다. 근데 이게 담장 역할을 하면 이게 한 집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먼저 논돌을 놓고 뒤에 이렇게 놨을 때 이 돌의 값어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둔 돌도 좋고 나중 둔 돌은 먼저 둔 바둑알을 계승하니까 상대방한테 미치는 압력이 보이지 않게 큰 거예요. 상대방이 느끼는 거예요. 그 길을. 질리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랑 아마추어 또는 상수랑 하수가 되면 벌써 지뢰 하수는 겁먹고 두기 때문에 돌의 값어치가 초반부터 형편없이 떨어져요. 반면에 상수는 그냥 한수만 둬도 상대방이 움츠라니까 값어치가 아주 배 이상 막 커지니까 금방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하수가 있는 거예요. 돌을 넣는 법, 포석하는 법, 포석 당시 발생하는 돌의 응용이 정석. 그래가지고 있죠. 이거 정리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포석의 이론을 그렇게 30세에서 50수 정도 보통 안팎을 포석이라고 하는 초반전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포석의 이론이 있고 돌과 돌이 부딪힐 때 서로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해야 장래를 도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벌써 이게 밀리면 무리해서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고 그러면 상대방한테 허점 보여가지고 바둑이 초반에 자멸할 수가 있어요. 고수로 올라갈수록 포석이 절대예요. 물론 포석이 약하면서 중반에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프로들 중에 있어요. 이창호나 이세돌 특히 한국 바둑이 포석이 약해요. 중반에 힘은 세요. 그 다음 종반도 한국이 약했어요. 종반은 이창호가 등장하면서 종반이 뭐 세계 최고가 됐는데 포석은 인공지능이 들어와서야 겨우 이제 중국과 일본의 대등한 수준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약한 거야 한국이. 펀치는 센데 설계가 안 되면 그 펀치 쌤은 뭐예요? 어쩌다 KO 시키지 못하면 지는 거야 바둑이. 제가 배우던 71년도 한국과 일본의 프로 바둑을 제 18급짜리가 10급 정도 됐을 때 보니까 2점, 석점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은 프로인데.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한국 바둑을 졸로 보는 거 무조건 불편하고 뿔따고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뒷날 이제 70년대 중반에 조훈현이 오고 그 바람에 그 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88년도 이후 그때 응창기배 4년마다 열리는 거기서 1, 2, 3, 4 연타석으로 우승하면서 그 뒤 90년대 이후 세계 바둑을 한 20년 이상 제패했던 거예요. 2010년대 이제 이렇게 뭐 들어오면서 중국 바둑이 타고 넘은 거예요.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바둑이 다 오픈되잖아요. 프로 바둑이. 그래서 격차가 따라온 거고 일본 바둑은 그냥 고정관념이 얽매이니까 모양 좋아야 된다.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런 외형적인데 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매끈하게 두는 걸 하다 보니까 싸움 바둑이 없고 오청훈 선생 같은 그 아주 새로운 발상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30년 동안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조금 이제 좀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찌리끼료가 내일 이제 77기 본인방전에서 6승 1패 동률 재대결된 대만 출신 위정치랑 재대결 하잖아요. 그 판 이기면 다시 이야마 구단이랑 7번기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최고 기세이라고 하는 기성전에서 4대3으로 물리쳐가지고 세대 교체를 했는데 이제 이 본인방전에 이찌리끼료가 등장해서 승리하면 이야마는 완전히 몰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그게 조금 속도가 늦겠지만 말입니다. 그럼 이찌리끼료가 아마 판치고 그 스승이 맑은샘이라고 했잖아. 한국에서 프로 못되고
일본 가서 프로가 돼가지고 일본 후진들 쟁쟁한 남녀 1인자들 아주 탑 클래스들을 여러 명 키웠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한국 바둑이 있어요. 아마도 이찌리 교구가 그 홍윤복까지 쟁취하고 정말 더 정진하게 되면 아마 한국 바둑이 좀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 바둑은 지금 보다시피 신진서 외에는 별로 뚜렷한 사람이 없는데 신진서도 불안정한 게 있어요. 변상일이 차라리 독특한 면이 있어가지고 좋은데 변상일도 때때로 18급 바둑이 나와요. 안정권 있게 한 5년 10년을 갈 사람이 조은현 지나서 이창호 뒤엔 없어요. 안정감이 없는 거야. 옛날에 71년에 그 한일 프로 교류전이 3회까지 했나?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때 우리가. 그때 이긴 일본 프로들이 조은현 등장 전까지는 완전히 그냥 한국이 쪽도 못 썼어요. 제가 보기에 2점, 석점 차이라니까요. 왜 한국 프로들은 공부를 안 하는지, 우물 안에 개구리였는지, 그걸 하려고 조남철 선생이 갔다 왔고, 김인 선생이 갔다 왔는데,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기초가 안 됐던 거예요. 포석이 안 되는 거예요, 포석. 그리고 일본 바둑책 이런 걸 구해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예? 내기 바둑도 아니고, 뭐, 동네 바둑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끼리 해서 이기면 좋은 식으로 하다가. 지금 한국 바둑은 정말 달라졌는데, 하도 이기다 보니까 지금 또 맛이 가가지고 중공한테 한 10년 이상 아주 곤욕을 치르다가 요즘 조금 이제 겨우 만만한 수준이 되나마나 하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안타깝죠. 인공지능 안 나왔으면 완전히 중공에 언제까지 눌려 있을지 모를 한국이었다고요. 이창호 이후, 이세돌 이후. 자, 그건 이제 그런 이야기고,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포석이 이루어졌다고 친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고 사는 거, 집이 많고 적은 거, 그런 감각을 익히되 이걸 뭘로 두냐면 속기로 둬야 돼. 속기. 태생이 천천히 장고파도 있지만 장고파라도 속기를 해야 돼요. 조치훈 같은 사람은 무지무지한 장고파인데 속기에서도 타이틀을 많이 땄어요. 그런 장고파라 그래야 돼요. 속기에도 우승할 수 있는 장고파. 속기를 한다는 건 바둑 수를 빨리 본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도수되는데 행말 어떻게 한다는 이게 무의식적 감각적으로 나오는 힘을 길러야 돼요. 일본의 아주 바둑꾼 등택 수행이라고 있잖아요. 후지사와 슈코. 그 사람 바둑이 탁월한 바둑인데 성품 좋고 뭐 하니까 18급 바둑이 나와. 이분은 아주 기인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 좋고. 오청원 선생도 좋아한 게 등택 수행. 꼭 기억하세요. 근데 또 유명한 그 선배 중에 판전영남이 있는데 등택 수행이랑 원수 사이야. 서로 말도 안 하고 완전히 앙숙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삭가다를 잡기 시작한 게 등택 수행이거든요. 나중 그 뒤에 이제 후배인 오청원 제자 임혜봉이 판전영남 삭가다 A호를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오고, 뭐 절대는 아니지만 발 빠른 사람이 잡았을 때는 그 다음엔 두툼한 사람이 또 그 다음 또 발 빠른 사람이 두툼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숭배의 세계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속기로 둘 줄 알아야 돼요. 속기로.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싸움 바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싸운다니까 집의 균형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상황은 안 들어보고 무조건 대마잡이를 나서는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전체 균형도 봐가고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 꼭 대마를 잡아야 맛은 아니야. 대마를 잡는 과정에 많은 부수입이 있으면 안 잡아도 족한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속기를 둘 줄 알고 속기로
공격, 쌈바둑을 할 줄 알아야 돼. 쌈바둑 할 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의 균형, 내가 지금 유리하냐 불리하냐, 지금 내가 어디가 그만,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빨라야 되고, 지금 내가 죽었냐 살았냐, 그런 건 기본이잖아요. 그게 속기의 매력이에요. 속기를 빨랑하고 쌈바둑 하려면 중요한 게 핵마법이에요. 상대방이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두고, 이게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모양이 좋아야 된다, 감각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초 이론을 제가 간단히 조금 빨랑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서로 귀에 한 수씩을 두는 거예요. 요즘엔 인공지능 시대가 돼가지고 화점이 아직까지도 압도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귀에 말뚝을 박은 다음에 굳히는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 자, 소명에서 이렇게 3선 굳히일 수도 있고 한 칸 굳힘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럼 나도 굳히겠다. 그래? 그럼 여기 이제 굳힘 방해하려고 걸칠 수 있고, 그럼 이게 너무나 크니까 중간쯤 갈라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손을 뺐으니까 이걸 양걸침이라고 그래. 양쪽에서 걸친다. 이렇게 나일자 걸쪽도 있지. 그러면 이제 요걸 공격하고 싶으면 반대편을 이제 붙인다. 여기 이걸 10을 손 빼고 이쪽으로 선제 공격 갈 수도 있어요. 뭐 바둑이 넓으니까 절대수는 없어요. 집 차이도 큰 악수를 두지 않는 한 별로 차이는 많이 안 나요. 물론 그게 계속되면 나중엔 따라올 수 없는 석집, 넉집의 차이가 초반전에 나면 그런 바둑은 이기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붙인다고 그래요. 돌에 돌을 하는 걸 붙이면 젖히는 거, 이런 걸 젖힌다고 그래요. 젖히면 뻗어라. 그럼 여기 요렇게 되는 것이 호랑이 입에, 요게 입이 호랑이가 벌린 거, 그럼 호구되는 곳이 급소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막아야 되지. 왜 막냐? 내 근거를 잡고 상대방 요 약점을 노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요즘은 수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마음껏 두니까. 예? 옛날 정석은 이런 정석도 있었지만 여기 이게 뿌리를 내리니까 뭐 이걸 뭐 이렇게 덮어갈 수도 있겠죠. 예? 예. 자유조절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이 포석이 감각이 중요해요. 굳힌다, 벌린다, 갈라친다, 접촉하는 거를 정석이라고 한다. 포석시대의 정석, 포석시대의 집균형, 돌을 연결시켜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거, 장래 가능성을 보는 거. 지금 내가 실리잖아요. 상대방은 세력, 실리와 세력의 어울림, 그 다음 어디가 급하냐, 급한 곳은 먼저 둬야 돼요. 그리고 봐도 전체적으로 특수한 것이 아닌다면 선수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절대는 아닌데 선수, 중요한 것을 먼저, 그 다음 아상연의 설타, 내 근거를 단단하게 해놓고 그 다음 상대방을 공격하든 뭐 어떤 작전을 세우든지 해야지. 자기 지금 집도 안 세워져 있는데 헛다리 급으면 부동산 투기에 빠졌다 망하는 거예요. 집 차지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에요. 차근차근 두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실리를 먼저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단하게 세력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다 자기 성격대로 그날의 취향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의중을 찌르기 위해서 이렇게 역심리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먼저 내가 역으로 쓰기도 하고, 아무튼 포석을 그렇게 한다. 정석이 뭐다? 핵마가 뭐다? 돌과 돌이 연결시켰을 때 그 돌의 값어치가 바뀐다. 먼저 둔 돌을 최대한 놓을 수 있는, 그 다음 요 바로 옆이건 먼 쪽이든 관련된 그런 돌에 착점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몇 번이고 이걸 이제 하면서 실전에 써보시고 최고 프로들이 두는 바둑을 감상하세요. 또 하나, 우리가 두는 바둑은 18급 시절부터라도 자기가 둔 바둑을 잘 저장해 둬가지고 복습하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